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북과 그 주변국의 군사 그리고 외교 관련된 다양한 셈법들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고의 탈북 미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심하연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저도 그렇지만은 이런 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되게 많이 좀 전에도 배우고 왔습니다. 네. 자, 한미일이 가까워지니까 북중러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짚어봤었는데,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은 좀 중국과 비교하면 조금 소원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위성 발사를 계기로 보니까 이 두 나라가 가까워졌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양국의 관계를 통해서 각자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얻으려고 하는 건 뭘까요? 사실 지금 북한 정권은 러시아, 다시 말하면 구소련이 만든 정권이죠. 그동안 흘러오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익이 맞지 않아서 소원했던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 사실 푸틴과 김정은이 만난 건 5년 만이에요.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빨리 끝낼 줄 알았던 전쟁이 길어졌단 말이죠. 네. 특히 재래식 무기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특히 재래식 무기가 부족한 거. 왜냐면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왜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안 하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유럽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전 같은 그런 양상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북한 몇 안 되는 나라들만 푸틴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손을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이고, 김정은으로서도 사실은 2018년에 트럼프하고 뭘 좀 해보려고 했더니 실패했고 미국과 대적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위성 2번이나 발사했는데 실패했고, 그렇다면 푸틴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보스토치니에 가서 푸틴을 만났고 결국 위성 지원 약속을 받아냈고,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의 필요만 채워주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소위 말하는 동병상련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서로 각자가 힘들다 보니까 같이 붙게 되는. 그렇죠. 하윤 씨가 원래는 중국어 통역사였잖아요. 어때요? 지금 한국 와서도 좀 중국 뉴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좀 관심이 가죠?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요즘에 혹시 뉴스 보다가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가 좀 이렇게 변화했구나 느낀 적 있어요? 오랫동안 와서 살면서 보니까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떨어졌다, 붙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가더라고요. 밀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서로 친할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예전보다 어떻습니까? 소원해진 건가요, 진짜로? 지금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멀리할 수는 없고 손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 경제적으로 보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러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다만 속으로는 중국도 북한을, 북한도 중국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늘 불변은 아닙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적이 동지가 되기도 하고 동지가 또 적이 되기도 하고, 네. 과거에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치렀던 불구대천의 원수였지만 지금은 동맹이 됐거든요. 중국 정권이 바뀌고 북한 정권이 바뀌면 그런 상태로. 근데 영원한 정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중국의 공산당 정권도 지금 100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지금 북한 정권도 아직 8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정권이 영원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지금은 공고하지만 이 동맹이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어떤 대비는 늘 갖춰야 된다. 네. 센터장님 역시 큰 그림 보시네요. 왜냐면 뭐 영원한 정권이 없다고 하셔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북한이 지금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려고 했는데 100년이 안 됐다. 기준이 100년이시군요. 100년 정도는 돼야지
오래 갔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역사를 보면 200년을 넘긴 정권이 없어요. 없습니다. 왕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뭐 시진핑이 세계적인 패권을 노리고 저러고 있지만 49년이 돼야 지금 중국 공산당 10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100년, 200년으로 가서 네. 시진핑이 원하는 그런 시대가 올는지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인간은 1000년을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런 담대한 담화, 통일 담당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건데,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만에 하나라도 러시아가 승리를 거둡니다. 우크라이나 항복을 했어요. 끝나요. 그러면 그 뒤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처럼 좋을 수 있을까? 예, 가정을 하신 거예요. 네. 러시아가 이긴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밀월 관계가 다소 소원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북한의 노동력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이제 전후복구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북한 입장에서는 막 현찰이 막 들어오는 그럼요. 그런 새로운 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네. 지금같이 그렇게 아주 밀월이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자, 이제 2024년이 됐습니다. 올해 남북한 관계 또 세계 정세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남북관계부터 보면 남북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은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을 했고 결코 대화하지 않겠다, 마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남북 간의 대화의 모멘텀이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은 어떻게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이 있거든요. 이런 정치 일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불순한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남북 관계가 불편한 상황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국제 정세는 이거는 이제 지금 두 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아마 지금 하마스가 거의 종착점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치열한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내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대치, 갈등 이건 아마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신냉전이라는 국제 질서가 네. 2024년에도 전개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국제 정세보다는 내부 네. 권력을 유지하느냐 탈취하느냐 쟁취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안보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이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좀 안타까운 게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이런 거를 좀 사실대로 알아서 같이 고민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왔을 때 그 사회 단체나 어떤 종교 단체 이런 데 가면 북한에서 고통받고 신음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남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금방 왔을 때 몰랐어요? 전 몰랐어요. 저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관심이 없거나 외국 사람들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한 번 얼굴도 못 본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고 가슴 아파해주고 그들이 자유를 찾아줘야 된다는 그 말에 제가 그게 눈물샘 포인트였습니다.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북한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하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의 통일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는 게 뭐냐? 그분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 아마 지금 정부도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명감이 생겨. 이렇게 정보를 스스럼 없이 가리지 않고 전해드린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정부 대북 외교 전략 이미 세우고 있겠지만요. 좀 꿀팁을 전해주신다면. 올해 네. 대북 외교 전략 이렇게 해라. 예, 결국 지금 가장 당면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그걸 러시아가 지원해주고 있고 중국이 두둔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전, 안보를 든든히 하는 것은 역시 기반은 한미동맹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도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예를 들어서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NCG를 제대로 가동을 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지평을 강화하는 노력, 또 자유민주 가치를 함께하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김정은이 뭐 결코 안 하겠다고 그러지만 김정은에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가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을 내려놓도록 만들기 위한 비핵화 노력,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김정은은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우리의 목표는 일관되게,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담대한 구상 북한이 안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외교적인 노력, 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통일 담당에서 참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지만 오늘 굉장히 좀 큰 그림을, 새해를 맞아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런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잘 받아들여져서 또 한반도가 좀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일 담당 이번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센터장님이 많은 방송에 출연하셨지만 이거 시키는 방송은 여기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통일 담당.